전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귀국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1년 17일 만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독일, 체코에서 21번 강연했습니다. 12번은 대학에서 강연했고 9번은 대학 바깥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으로 저의 공부는 더 충실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해외 동포들도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칩니다. 대외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일본에 말합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 말합니다. 대한민국 더 존중해야 옳습니다. 러시아에도 말합니다.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벽부터 먼 길 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1년 17일 동안 지내도록 돌봐주신
미국과 독일의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강연하는 일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강연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먼 길 오신 분들, 미국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에게 주고 싶은 말씀 많다는 걸 잘 압니다. 저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뵈면 뵐수록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당장 쫓아가서 손이라도 잡고 싶지만 여기 여러 형편상 그러기 어렵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뵙고 말씀 나눌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이낙연 대표님께서 귀국하신 지 일주일 되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면입니다. 드디어 이낙연 대표님께서 귀국하시고 네. 한 주가 흘렀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주간 뉴스를 저는 계속 스크랩 해놨다가 이제 추려가지고 방송을 해야 될 입장이긴 한데 이번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느낌으로. 정말 폭풍같이 지나갔다. 이게 뭐 주 초중반에는 그놈의 신천지 타령 때문에 그거 쫓겨가 그거 계속 이제 그 체크하고 뭐 이렇게 좀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간 것 같고 또 뭐 주 중반 이후부터는 또 저기 뭐 연 대표님 빨리 뭐 이재명 만나야 된다. 네네. 그 소리 계속 하는 바람에 또 뭐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좀 토요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제 저는 일단 이낙연 대표님께서 작년에 출국하실 때 그때 현장에는 못 갔었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출국하실 때랑 이번에 귀국하실 때 모두 참석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토요일에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열기가 네. 정말 뜨겁다. 네. 그리고 참 맺힌 게 많으셨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뭔가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 분위기를 네. 기운으로 많이 얻어가시지 않으셨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그 저는 앞서 말씀하신 출국 입국 다 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바로? 네. 제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이제 사실 출국 때는 뭐 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은 집회를 나갈 때 늘 하는 말인데 내가 여기 나가는 이유는 내가 뭐 이 집회의 의도를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건 나간다고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가지는 않는다. 그냥 거기 가 계신 분들 외로울까봐 머리 하나도 보태는 심정으로 나간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제가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뭐 소초 때도 그랬고 소초 때도 이제 후반부 가면서 사람 빠지는 와중에도 계속 꾸준하게 나갔던 게 그런 이유였고 뭐 그 제명 집회 때도 그 박수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출국 때도 사실 그랬어요. 그날 뭐 많은 분들이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평일이기도 하고 평일 오전이니까 사실 뭐 지방 계신 분들은 그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이라고 해도 생업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하는 와중이었는데 그래저래 따져보면 얼마나 나오겠나. 그럼 또 이제 사람 없으면은 또 그분들은 또 안 그래도 쓸쓸한데 나가봤더니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또 얼마나 더 쓸쓸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국 때도 뵙고 했었는데 뭐 분위기가 다른 건 당연하죠 일단. 출국 때는 저도 정말 좀 그 티는 안 냈었는데 좀 많이 쓸쓸했거든요. 보는 이렇게 연 대표님 보는데 그 어떤 뭐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나? 그 지난 대선
그 경선 네. 선대위원장 맡으신 이후부터 보면은 연 대표님 얼굴이 항상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뭔가 목적이,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진 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허함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출국 때는 제일 절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출국 때 이제 그 배용 갔다 오면서 저분이 미국 가가지고 대체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냥 뭐 힐링이라도 잘 하시고 오면 좋겠다. 그래 그 와중에 좀 생각 정리하셔가지고 귀국하시면 뭘 하실지 그런 계획이나 잘 세우고 돌아오시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귀국하시니까 이거 뭐 일단 분위기도 달랐고, 네. 그다음에 연 대표님 일성도 이제 이따가 다시 짚어보겠지만은 연 대표님 일성도 전혀 이거는 느낌이 많이 달랐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보여주신 모습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뭐 힐링이나 하고 그냥 뭐 앞으로 할 건지 생각이나 좀 정리하고 오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뭘 하려고 가셨고 뭘 해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 써내신 책의 제목이 네.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어떤 위기감을 미국에서 느껴보셨던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안 그래도 한국 정세가 지금 개판인데 정부는 외교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연 대표님이 인맥이 있으시니까 만들어놓은 네. 인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니까 그 관련해서 좀 뭐 이렇게 이야기해볼 만한 사람들을 여러 만나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 캐치하신 게 꽤 있겠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뭐 그냥 과장해서 그렇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생존 전략이라고 제목을 지었다면은 정말로 이거 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위기감까지 가지시고 지으신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꼭 뭐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인 민주당의 현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죠. 총리 생활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당대표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 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어떤 징후들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직접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채팅방에서는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책은 아무튼 진짜 읽어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영업 매뉴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책들 같으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퇴임하시면서 내신 책 있잖아요. 네네네. 그 뭐 수필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쵸. 제목이 뭐였지? 문재인의 편지였나? 아무튼 뭐 그런 책들은 그냥 그 교양도서로 두시고 뭐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꺼내 보셔도 되겠지만 이런 책은 진짜로 봐야 됩니다. 이거 봐가지고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 하다못해 이재명 지지자들이랑 머리채 잡고 싸우더라도 한마디 더 똑똑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무기가 되는 책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 책이.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넘어서 또 더 내용이 이제 찰 것이라고 네. 우리가 지난주 공항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하신 연설을 들어보면은 네네.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로 당연히 끝날 수는 없죠. 네. 무차관권으로 모든 게 정리될 리가 없잖아요. 계속 살을 더 붙여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살 붙여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려면은 일단 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챕터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1장. 네. 네. 그렇죠. 이제 겨우 1장이죠. 대한민국 생존 전략 1장. 그러니까 이제 2장, 저기 3장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끝은 타노스 잡는 건데 이제 아이엠은 1편 나온 거예요. 그렇지. 맞아. 아이언맨. 그렇지. 이제 아이엠은 한 거야. 엄청 길어. 4년 동안. 아. 죽어난다 이제. 야. 자,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 얘기는 뒤에 또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요거 이제 뭐 이거는 따로 이제 다루기에는 너무 좀 이야기가 하찮은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거 잠깐 가져와 봤는데. 이분 자체가 뭐 하찮으실 그런 분은 아닌데. 근데 워낙 좀 얕으셔가지고. 좀 얕으시죠. 모든 면에서 좀 깊이가 없으신 분이라가지고. 네.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하려니까 참 싫은데 해줘야지 그래도. 해야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26일 날 미국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아트넷 뉴스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전력,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시회를 이렇게 유치를 하고 네네네. 뭐 하셨던 분이잖아요. 정치인의 부인 출신 중에 또 그런 사람이 많이는 없단 말이죠. 아, 큐레이터 출신들이. 네네. 네. 그래서 그 경력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문화외교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세일즈퍼슨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조력자는 또 이제 퍼실레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또 해놨네. 퍼실리테이터. 네. 예, 퍼실리테이터. 이 이제 세일즈 퍼슨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 같지는 않아요. 좀-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는 세일즈맨이죠. 그렇죠. 세일즈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세일즈 퍼슨이 뭐냐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그 캠브리지 영어사전 뒤에 보면 바로 나오는데 A person whose job is selling things in a shop or directly to customers. 그러니까 이제 뭐 번역하면 그거예요. 그냥 가게에서 이제 직접 물건을 팔거나 이제 그 손님들 상대해서 손님들한테 직접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한글말로 풀이하면은 점원이에요. 점원. 가게 점원. 네, 점원이에요. 근데 무슨 문화외교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점원? 말이 안 되잖아. 좀 너무 격이 내려간 느낌이다. 직접 파는 사람이잖아, 점원은.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러저러한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하겠다는 얘기로 지금 자기도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자기 이력에 비추어도 보면 여기서 더 적합한다는 뭐 큐레이터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네. 왜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세일즈맨이라고 했으니까. 세일즈맨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옆에서 이제 조력해서 서포팅을 하겠다. 이게 이 정도만 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트넷 뉴스가 일본 잡지였으면 차례를 나왔겠다. 그러면 이제 막 시다바리 그래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맨이고 나는 시다바리다. 그럼 딱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은 세일즈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세일즈맨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성중립성에는 위배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맨이 물론 그 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맨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맨 그럼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단어로 많이 이제 지금은 받아들이고들 있으니까 그쪽 바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럼 맨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러니까 성중립적인 퍼슨을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조어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있는 단어인지를 모르고 조어를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차라리 그냥 세일즈 워먼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워먼 그럼 또 너무 이제 그 자기를 여성으로 이제 한정 짓는다 또 그렇게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겠지. 어차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세일즈맨 하면 진짜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그 좀 안 맞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뭐 이거 점원이라는 걸 알면서 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문맥이 좀 많이 어긋나는 그런 문장이 돼버리고 이걸 뭐 이제 남들로 그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이제 단어로 조어를 해서 이제 쓰려고 썼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한번 아리까리하면 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보좌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네. 잘 다듬어 줘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이제 애초에 이 보좌진을 아마도 좀 유능한 사람을 안 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좀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뭐 아름아름 뭐 친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심기경호 잘 해주는 애들.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뭐 배비서 같은 애들만 그렇죠. 갖다 붙여놓은 거지. 이게. 그래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교의 어떤 유능함과 무능함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봐도 참 아마추어틱하다 상당히. 네. 그렇게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네. 네. 네, 뭐 답답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이분 답답한 거는 뭐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뭐 사실 더 얘기를 꺼내기 아니 뭐 또 뭐 별로 보니까 없어. 오늘 어저께 이제 또 뉴스 하나 나오긴 했더라. 이 양반 저 엄마랑 이 양반 사는 땅이 또 어디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 뭐 부근에 있는 뭐 그래가지고 또 국토부에서 보랴보랴 그 뭐 개발 계획을 바꾸네 뭐 그러고 있던데. 좀 적당히들 하시지 참 진짜. 그러니까요. 최 모시죠. 예. 네. 뭔가 그 참
뭐 정보 이렇게 많이 따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 한 것 같아요. 아니 좀 그 뭐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나 몰라. 좀 벌만큼 벌지 않았나 다들. 늘 그렇지만 그 끝이 없죠. 네. 뭐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하던 일이 그거니까 뭐 하던 일 계속 하는 것처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참. 그 누구를 봐도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예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지. 그렇죠. 이것도 마약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트친 S님, 친절한 이순씨님, 백지장인 띵자이밍님, 이름도 어려워. 그 다음에 흑우스로 미나미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미남 이 다에서 끊긴 것 같은데. 네, 잘린 것 같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문의하실 때는 각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 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요거 이제 그 6월 이벤트 추첨을 했는데 전 마침 또 그 추첨 방송하는 그 타임에 잠깐 이제 저녁에 잠을 자가지고 못 들어가 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3등 됐다고 아주 그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바나나 우유였는데 대단하십니다. 3등이나. 아니 뭐 추첨 방송 볼 때는 안 주더니 뭐 방송 안 보고 자니까 주네. 그래, 아무튼 이제 이걸 받긴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추첨자 그러니까 이 웰컴퓨터 사장님이랑 저희가 이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품이 오가고 그러면은 뭔가 이 시스템에 이제 그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3등 상품은 제가 받지 않고 이제 저희가 다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상품이 뭐였나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 이제 2만 원짜리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아,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좋은 거긴 한데 웰컴퓨터에서 싸게 풀기 때문에 네네. 뭐 시중에서 아마 한 3만 이상 되는 제품이긴 할 겁니다. 그게 안 쓰다가 한 번 이 무선의 세계에 빠져들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타블렛이랑 물려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페어링 바로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휴대폰에도 연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외로 쓰임새가 꽤 있으실 겁니다. 써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번 에피 올라가면은 아마도 그 이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올라갈 텐데 에피 업로드 해가지고 수요일 자정까지. 네, 그러니까 목요일 넘어가기 전까지. 네, 수요일 자정까지, 수요일 밤 12시까지. 수요일 자정까지 저희 달아주신 댓글을 모두 취합을 해가지고 추첨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댓글 중에 뭔가 좀 그 이재명 지지자스러운 댓글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가 그분들을 미워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그 경품이면은 좀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 저희 나름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맞다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면은 네. 본인이 매주 라이브 TV를 보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같이 보내주면은 그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들 취합해가지고 그 사다리 타기 게임들이 이제 뒤져보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지금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사다리 타기 게임에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당첨되신 분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 자정에 이제 취합한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결과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공지를 할 것이고 이번 에피 이제 그 댓글에도 이제 위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당첨되신 분은 뭐 저희에게 메일로 이제 주소랑 그 성함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웰컴퓨터 사장님께 토스를 내가지고 상품을 보내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꽤 노리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 의외로. 아, 그렇죠. 네. 이게 좋다니까요. 자, 이제 이게 패자 부활절입니다. 그 저희 웰컴퓨터 이벤트 패자 부활절이니까. 네.
당첨 못 되셔서 억울하신 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래도 또 장마 기간이니까 달품은 농장에 혹시 비 피해 같은 거나 없을까 좀 걱정이네요. 거기 벼농사 지으시잖아. 아, 그렇죠. 변호사도 그러니까 하시죠. 그 얼마 전에 저희 트윗에 보니까 어느 분께서 그 모내기를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비가 와가지고 논이 물에 다 잠겨버린 그런 이제 영상을 올리시고 했던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만에 한번 연락 드려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뭐 저희가 저희가 광고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광고비 받고 하는 광고도 아니고 이 광고의 목적은 오로지 저희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이제 그 제공이 늘어날수록 저희도 좀 더 이제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이 제공 업체를 성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해도 화를 내지 않을 만큼 우리랑 친분 있는 사람. 그렇죠, 사장이.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웰컴피트랑 달품문 농장을 계속 광고를 해왔었는데 이분도 이제 뭐 저희랑 술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이분 제품을 써보니까 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이제 꽤가 아닙니다. 매우 네. 어마어마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희 이제 무단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웰컴퓨터와 달품은 농장에 이어서 또 하나의 우리보다 훨씬 유명한 네. 라만까까입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라만까까 치시면 바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머랭 쿠키, 그리고 대히트 상품이었죠. 네. 지금은 현재는 품절입니다. 네, 여기. 품절 상태인 네. 오란땅, 네.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구운 약과, 그리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네. 호두전과, 네. 그리고 절찬리에 지금 신제품으로 판매 중인 에그타르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구매자 평점 봤을 때는 제일 높은 게 에그타르트랑 호두광적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호두전과 드시고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지난주에 또 주접을 떠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공항 다녀와가지고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이제 이 라만카 사장님께 이제 충분히 취한 상태에서 호두전과가 그렇게 맛있다고 계속해서 어필을 했다고. 네, 네. 얼마나 맛있으면 그랬을까 진짜. 아니 이게 한번 손이 가면은 그 봉투에 있는 게 다 없어질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시 닫아가지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 10,000원짜리 한 봉다리를 다 먹는단 말입니까 한 번. 예, 다 먹습니다. 한 봉다리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그게. 꽤 상당히 푸짐하게 됐습니다. 그게 중량으로는 60g이라고 그러는가? 뭐 진짜 위험하다. 아니, 그러니까 딱 보면 푸짐한데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야, 이 정도면은 호두가 이게 또 그 반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두를 호두 알을 절반으로 쪼개놓은 거. 네네. 보통은 많이 판매하는 게 4분의 1태 네, 해가지고 네 조각 내는 거. 예, 4조각 난 거로 하는데 이 라만카카 사장님의 호두전과는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진 호두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그 입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를 먹어도 푸짐합니다. 푸짐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엄청 바삭해요. 네. 정말 과자보다 더 바삭한 느낌이 들 정도로. 호두에서 그런 식감 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술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광고한다고 이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메뉴를 쭉 봤는데 이게 이제 저는 좀 그런 식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비상식으로 쓸만한 거. 그러니까 에너지바 같은 거. 아니면 네. 에너지바를 대체할 만한 것들. 그런 네. 것들 찾아보는 중인데 뭐 호두전과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겠. 충분히 에너지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싶은데 너무 맛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너무 이게 쪼개 먹어야 되는데 네,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게 단점입니다. 원래 그래서 비상식량 같은 거는 그렇게 맛있게 안 만들거든요. 초콜릿도 더럽게 맛없게 만드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이 비상식량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맛없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너무 맛이 좋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뭐 현대인들은 일부러라도 그 견과류라고 해서 이런 네네. 호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로 그렇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이런 거 먹잖아요. 이거 먹어야지 이제 탈모도 예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많이들 먹죠. 그러니까 잡숴 보셔야 됩니다. 네.
호구맨님도 한번 꼭 잡숴보셔야 아, 돼요. 먹으면 나는 그거 큰일 날 것 같아. 안 돼. 아, 지금 밥도 지금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돼. 당분간은 안 돼. 살 좀 빼면은 모르겠다. 제가 녹음할 때만 한 알씩만 딱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인트로 이번 주에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 귀국 인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좀 인트로를 몇 가지 버전을 써봤는데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귀국 인사 말씀을 넘어서는 뭔가 넘어선다는 것도 사실 거의 무리고 필요가 없어요. 그 어쨌든 뭐 이번 주 최대 지금 그 주간 뉴스 버즈량도 보면은 이낙연 대표님 귀국 뉴스가 1위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번 주를 통째로 씹어먹은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제가 무슨 말을 더 못하겠습니까? 이 인사 말씀도 너무 이제 내용도 훌륭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첫 대목부터 사실 참 그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겪으신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그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 말고는 못 들었을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다시 넘어오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방송국에서 녹화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들었거든요. 이 워딩을 보고 저도 이제 찡하더라고요. 좀.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일본 네. 딱딱 짚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 윤석열 정부한테 말씀하시고 일본, 러시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까지. 미국, 중국은 없었는데 있었어요. 미국, 중국도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이거 잘 안 들으셨구만. 아닌데 나는 이거 한 10번 넘게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미국, 중국 얘기 나왔단 말입니다. 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좀 일성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야말로 진짜 일성이라는 표현이 딱입니다, 딱. 네, 뭐 이 지경이 된 데는 이제 저희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못다한 책임을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대목들은 보면은 좀 즉흥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대목에서 그걸 이제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요 대목. 네. 이게 이제 문장으로 보면 좀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되거든. 여러분과 제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어쩌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집어넣으신 문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현장에 나오 계신 분들한테 이제 힘을 얻으셔가지고 네. 즉흥적으로 추가한 문장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 말씀 맺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날 이제 뭐 현장 상황들을 좀 보면은 이날 이제 현장 스텝 후기가 이제 북위에 올라왔어요. 이분이 이제 스텝으로 참가하신 분 같은데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뭐 스텝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 참가를 했으니까 좀 잘 파악 못했을 그런 현장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애초에 이제 이 개딸들이 뭐 계란 던지는 만에 그 소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저쪽 유튜버 뭐 몇 명 와가지고 좀 약간은 시비 거는 듯한 그래서 도발도 했었는데 도발도 안 먹혔고 그런 이제 전조들이 있으니까 이 스태프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 인원이 왔는데 어떤 돌발 사태가 나가지고 통제가 안 돼버리면 진짜로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스태프분이 하신 일은 거의 이제 폰카드 들고 다니면서 계속 현장 채증을 하셨대요. 체증. 네, 채증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공항 측에서는 따로 경호에 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단지 이제 그 군중들 질서 유지 쪽으로는 인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이낙연 대표님 측 스태프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럭저럭 돌발 사태는 없었지만은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었다고 해요. 주로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뭐
폴리스 라인 많이 동선 따라 쳐놓고 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면은 이제 사실 말씀만 잘하면은 이렇게 잠깐 보내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나왔잖아. 네, 네. 근데 이제 막무가내로 막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면은 잘 안 따라주고 막 내가 누군데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내세우고 그러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대충 연령대를 생각을 해봐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대체로 소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점점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와중에 이제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연 대표님이 말씀 다 마치시고 이제 공항 안에서 인사를 다 마치시고 나오시는 길에 나오신데도 이제 사람들이 따라 나오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따라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통제를 하는데 그 와중에 밀려가지고 이 스태프 한 분이 뒤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셨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호흡을 안 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구급차를 불렀는데 잠깐 이제 정신이 잃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세 이제 사실은 구급차를 부르긴 했는데 금세 깨어나가지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고 해가지고 뇌진탕 증세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분이 마침 또 이제 연 대표님 그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래요. 종로구에. 종로구. 네. 뭐 저는 이제 요날 제 나름대로 제가 또 이제 그 사람 머릿수 이렇게 나름대로 좀 세보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짜게. 네, 짜게 되죠. 네. 네.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 3시에 도착하자마자 안에 들어가봤는데 도저히 앞에 무대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가 딱 대표님 거의 나오실 때쯤 그렇죠. 도착했어요. 네. 예. 뭐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네네.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이제 밖에 나와 있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 대표님 나오시는 동선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밖에 이제 또 나와 계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한번 이렇게 슬쩍 눈대중으로 세보니까 한 150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와 있으니까 아직 연 대표님 공항 안에 계시고 이제 나와서 보시려고 먼저 나와 계신 분들만 있는 그 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50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모여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0분 중에도. 네네. 그 이제 모여있는 한 무리를 이제 표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0명 정도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덩어리를 그대로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입시켜보면 대략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파악해봤을 때 대충 한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항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럼 밖에 100명, 150명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1,500명 정도를 봤었는데, 이후에 난 기사들을 보면은 좀 짜게 잡는 데는 1,000명.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를 기사들이 대부분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전북 도민일보가 여기서만 2,000명으로 이제 추산을 했는데, 저는 이 추산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카운팅한 게 한 1,5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2층에 있는 사람을 빼먹었어요. 맞다. 근데 2층에도 꽤, 특히 이제 촬영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올라가 계셨거든. 그 다음에 1층에서 아예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2층으로 가서 이제 위에서라도 연 대표님 보시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은 뭐 좀 2,000명으로 추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날에 이제 여기 들이닥쳤던 유튜버들. 네. 그 중에 이제 한 유튜버가 특히 이제 많이 특정이 됐는데, 이름을 안 적어놨네. 온양TV. 온양TV. 이 양반이 이제 그 뒤에 좀 신상이 이제 파악이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력이 파악이 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 이제 나온 거는 이 양반이 성추행 이력이 있다. 네네. 그게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뭐지 그러지 온양TV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골 때리더라고, 이분이 이제 원래 전직 서울의 소리 현장 기자예요. 네네.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은 좀 구질구질해, 아무튼 이력이. 그리고 지금 서울의 소리 현장 기자 3명이 다 잘린 상태고, 다 잘렸는지 퇴직을 했는지 그래요. 네. 근데 이 3명이 다 사고를 쳤고, 그리고 좀 찌질해요. 그리고 또 각자 또 사이가 다 안 좋은 것 같아. 각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서로 이제 뒷담하고 서로 네가 나쁜 놈이네 그러고 이제 폭로 방송하고 그러는 관계가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게 좀 찾아보면은 뭐 시청자들 등쳐먹고, 시청자들이 이제 뭐 성적으로 되게 좀 관계를 그러는 와중에 이제 금품을 이제 요구해가지고 좀 타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성추행 건도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뭐 성추행 건은 아예
그러니까 그 약식 기소인가? 네. 하여튼 재판까지 다 네, 그냥 재판, 그래서 벌금 나왔습니다. 예, 벌금형이 나온 걸로. 애초에 근데 이제 그 추행 피해자랑 이 사람이 원형 TV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 양반의 어떤 그 행적들에 비추어 보면은 그 추행 피해자하고도 애초에 그런 그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관계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원치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즈음에 관계가 정리되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원형 TV의 어떤 그 성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할 만한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보면 이 양반이 이제 고소당하고 나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문자 보내고 문자 온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유튜브 렉카 채널에서 채널에 의해서 폭로된 게 있거든요. 네네. 보면은 뭐 원래 이제 아는 사이였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식의 내용으로 계속 이제 막 그 욕도 하고 그럽니다 보면은. 아무튼 이제 이 서울의 소리 그 현장 기자 3명이 다 이렇게 좀 많이 쓰레기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누구야 초심 이 양반도 참 서울의 소리 운영하면서 정말 더럽게 하더라고 보니까. 초심 할배. 예. 네. 다른 그 폭로 렉카 유튜버에서 이제 나온 거 보면은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 집회할 때 그때 네. 이제 뭐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벌금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벌금 내야 되니까 돈 좀.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소에 후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하잖아. 평소에 하면 거기에는 그런 리스크에 따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게 제 머리에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반 회계고, 네. 그 벌금 내야 될 거는 특별 회계로 후원금 따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이해가 안 돼. 그냥 다 퉁쳐 한 번에 따로 받지 말고. 그러니까 초심도 그러고 나머지 떨어져 나간 현장 기자. 네네. 이 사람도 자기들 이제 각종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냥 거기서 배운 거 그대로 네. 그냥, 아유. 그래서 이건 와, 진짜로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양아치 집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좀 찾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싸우는지도 몰랐죠. 이름 처음 들어봤잖아. 네, 그렇죠. 이 사람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중에서 이 원형 TV는 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근데 고만고만한 와중에도 억지로 등급을 나눠주면 더 패급이더라. 그리고 규모도 제일 작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공항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슈퍼챗 좀 땡겨보겠다고 그 지랄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도발에 이제 뭐 휘말려들지 않더라. 그렇죠. 뭐 누군지 알아야 뭐. 헌물이나 켰지. 그래서 이제 걔는 좀 네. 땡겨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제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국힘당 쪽 패널이었나 유튜브 언론사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던데 이제 그분은 놀랬다고 한 게 애초에 독일에서 연 대표님 강연하실 때 이재명 지지자 몇 명이 가서 이제 난동을 피웠잖아요. 네, 수박 현수막. 그러니까 귀국 직전까지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공항에 이제 계란 던지러 간다고 개딸들이 그렇게 지랄을 폈는데 정작 입국을 하시니까 계란 던지는 놈이 없더라. 이게 뭘 말하느냐? 이제 국힘당 패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누가 조종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항에서 던지면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만 볼 것 같으니까 일괄적으로 통제를 했다. 말을 따르는 행동 대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고 그냥 계란 던지러 몇 명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네네. 왔다가 그냥 우물쭈물하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분위기가 네. 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면은 뭐 이재명이고 나버리고 지가 죽을 것 같은데. 왜 우리끼리도 얘기했잖아요. 네. 던졌다가는 큰일 났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아니 그리고 던지기도 힘들었던 게 이 구중 뚫고 들어가서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미리 그냥 앞자리를 네. 맡아놓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힘들었죠. 네. 앞자리를 맡아도 이게 막 끄집어내고 할 공간이 안 나와요. 숨기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 겨울 같으면 옷 좀 두꺼운 거 입고 하면 품소리라도 넣어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철이다 보니까 가방 같은 데 넣어놨어야 했을 거란 말이지. 금방 진압다 했을 거예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죠. 뭐 이거 하다가 꺼내는 티만 나면 옆에서 바로 밟아버릴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모로 던질 만한 상황도 잘 만들기 힘들었을 것이고 던지고 났을 때 등가 도주는 불가능하고 일단. 도주는 불가능하죠. 던지고 튀는 건 불가능하고
붙잡혀서 몸성하면 다행이다. 근데 뭐 저는 던지기를 내심 바랬다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연 대표님 공항 오신 걸로만 해도 지금 뉴스 버즈량이 이렇게 1인데 만약에 입국장에서 계란을 맞았다. 이재명 지지자한테. 이러면 일단 뉴스량이 지금보다도 2배는 더 늘어날 것이고. 2배로 늘어나면서 막 개딸은 그냥 이름도 이제는 그렇죠. 마음대로. 네. 진짜로 갈려 나가는 거지. 네. 여론의 문매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참 한편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두 명 좀 던져주면 좋겠는데 빈당하게라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가 잘 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뒷얘기들. 뭐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인원에 대해서 네. 여러 이제 그 좀 뭐 악담 같은 아니면 폄훼하려는 그런 발언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던 게 정봉주입니다. 뭐 이낙연 대표 들어오실 때 의원들 4명이 나왔다. 일단 4명도 아니고 이거 틀렸고 일단. 네. 그다음에 뭐 지지자들 1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 1000명 안 된다. 네가 나와봤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대선 주자가 1000명도 안 됐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전체 대세에 아무런 영향 없다. 태풍이 안 되고 찻잔 안에 물튀김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그러고 이제 뭐 자기가 감옥 갈 땐 3000명 넘게 나왔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정봉주가. 자, 이제 여기에 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왜냐면 난 또 여기서 2군데 다 나가봤거든. 그 빨간 목도리도 하고 갔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주면 줘도 안 합니다. 주면 이제 받아가지고 가방에 집어넣고 그래 버리는데 어쨌든 끝까지 나왔습니다. 이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원 짜게 되는 사람이라고. 네네. 1000명 안 됩니다. 공항보다 적은 건 확실합니다. 네네. 이 장소 정봉주 갈 때 장소 어디였냐면 우리가 그 김병수 집회 초기 하던데 기억나요? 그 저기 검찰청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네네네네. 그 주차장 앞에 거기서 했잖아요. 서초에서 할 때. 그 네. 김병수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기 전에 그 검찰청 앞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대검찰청이랑 그 중앙지검 사이인가? 네. 뭐, 예, 그러니까 그 공간. 제일 처음 집회가 거기였나 그랬죠? 예, 예. 그날 아마 그때 사회 봤던 게 그분 누구야? 그 우리 사회 많이 보시던 분. MCU? 네, MCU가 사회 보고 그랬었는데 그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했었는데 1000명도 안 되고 일단 뭐 내가 거기 갔다는 걸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안 가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이 자리에서 All You Need Is Love를 떼창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이건 낙검수에서 틀어줬기 때문에 장면을 잠깐 편집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낙검수 방송에서. 근데 이걸 탁현민이 지시했다는 건 몰라. 현장에 안 가면 몰라. 탁현민이 이거 부르라고 시켰거든. 그러니까 나는 씨발 족간데 그러고 이런 걸 왜 시켜? 막 그래서 존나 씨발 억울한다 그러고 안 불렀거든. 네. 그래서 기억을 한단 말이야. 네네. 이 정도면 확인이 될 거야. 내가 거기 현장에 있었다는 거. 근데 2군데 다 가본 내 기억에는 그 정봉주 당신 감옥 갈 때가 사람이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3,000명? 따블이라고? 거기가 3,000명이면 공항에 10,000명 온 거야. 그렇게 되네. 네. 그리고 뭐 찻잔속 태풍 그러는데 이게 정말 찻잔속 태풍이 되려면 아무도 언급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관심을 안 가져야 돼요. 뭐 그냥 왔나 보다. 네. 뭐 이러고 끝나야지. 네. 근데 정봉주가 굳이 찻잔속 태풍이라고 폄훼하는 바람에 이게 찻잔속 태풍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너 같은 사람이 말을 한마디 보태는 바람에 찻잔속 태풍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양반아. 참, 이 아저씨, 그냥 뭐, 당원교육 하는 척이나 하지. 이 양반 감옥 가기 전에 참 얼마나 찌질했는데, 감옥 가기 전에 그 감옥 가는 훈련한다고 무슨 낙검수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베란다에서 잠을 자네, 김호준한테 사식지원금 털리고 삐져가지고, 갈라지긴 한 주제에 말이야. 아유. 맞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은 이날에 참여하신 전현직, 네. 예, 정치인들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은 현역 의원으로는 이제 서른 의원, 네. 윤영찬 의원, 김철민 의원, 네. 이계호 의원, 박영순 의원, 이병훈 의원 나와주셨고요. 이제 이계호 의원님은 저기 나와주신 건 참 고마운데 이게 뻘소리를 좀 하셔가지고 자중 좀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안 되시면 그냥 좀 관망하시는 모드로 좀 돌리시면 어떨까? 괜히 인터뷰 요청한다고 나오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직 신경민 의원 나와주셨고 최성 전 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제 그 선출직으로 당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분류를 따로 했는데 이제 박시종 실장 이분도 나와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력을 잠깐 보자면은
64년생이시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나름 엘리트 코스 밟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선 후보 비서실에 합류해가지고 후보자 TV 연설문을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당시에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꽤 이제 괜찮은 자리로 가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제 21년에는 이낙연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또 이제 지내셨던 분이고, 요분이 공천에서 2번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년에 이제 그 총선 때, 이때 네. 그 광산구을 공천에서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광주네. 네. 근데 이제 민영배가 태클을 걸었어요, 당시에. 태클을 하필 또 민영배. 네,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3위였네, 김성진.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박시종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단일을 했는데, 이 김성진 후보가 그 당원 과다 조회를 했다고. 네. 근데 둘이 단일을 냈으니까 이걸 그 박시종한테까지 덮어 씌워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뭐 재경선을 해야 된다고 막 난리 펴서 재경선이 또 됐어. 근데 재경선하면서 또 룰을 막 이상하게 뒤틀고 시간을 비비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영배가 공천을 받게 경선에서 1등을 한 셈이 되었군요. 이거는 그냥 이제 그 당시 당 지도부가 야 그 내놔라라고 모원을 압박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거의. 네네. 꼬라지 더럽지. 그냥 내놓고 그냥 가라. 니 안 줄란다 이제 그런 식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결국은 민영배가 네. 그 광산구 총선 후보가 됐고, 민영배가 이 정도 이해찬의 총애를 받은 인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박시종 예비 후보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그 지방선거 때. 네. 이때도 또 공천 룰이 갑자기 후보 등록 후에 변경이 돼가지고. 네, 이때는 이제 광산구청장 후보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1, 2 후보하고 상당히 그 격차가 상당히 그 당시에 벌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박시종 후보한테 불리하게 공천 룰을 갑자기 소급 변경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더럽다 그러고 이제 경선하다 중간에 때려치고 나온 그런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불이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라인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박병규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박병규 후보는 광산구청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박시종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 대표님 옆에 있으면서 좀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 후사를 해서 아니 뭐 이 민주당 승리에 뭐 어떻게 좀 들이받기가 힘들었지. 사실 뭐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네. 자, 연 대표님 뭐 워딩을 잠깐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제 뭐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거 압니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몇 명의 후보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동영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네네. 자기가 낙선되는 바람에 이명박이 당선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됐다. 내가 그 선거 때도 잘 몰랐는데 떨어지고 나서도 한동안은 몰랐는데 이 몇 년 지나고 났더니면은 여러분들이 고통받는데 내 책임이 크다는 걸 느꼈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정동영도 대선 후에 미국 갔다 왔나? 그렇죠 아마? 뭐 한동안 아무도 잘 안 보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하고 나가지고 막 갑자기 뭐 고공농성하는데 아시바 타고 올라가는 사진 찍히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그 아마 한진도 있고, 한진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농성들 많이 했었거든요. 쌍용차도 있고 막. 그때 막 거리의 대통령 이런 얘기도 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포퓰리즘이지 그것도. 그렇죠. 정동영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호 참사 후에 대통령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고, 그런 반면에 대통령님은 이 말씀 하시고 나가지고,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 어떤 정치인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기 전이랑 그 이후랑 대통령이 사람이 한 180도 바뀌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 당대표로 출마를 할 경선에 이제 띄워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선 가려면 대선 전까지는 최대한 노출이 덜 되는 편이 낫다. 네네. 노출되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만 깎아먹는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만류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님은 당대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출마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 혁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 반대자들의 어떤 그 반대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진 사퇴하시면서 비대위로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다음에 총선 승리까지 그렇죠. 이제 견인하셨죠. 그렇죠. 그 총선 때는 백의종군 하셨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당신은 출마 안 하고 그냥 바로 대선 간다고. 그런 다음에 지지 유세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다니셨죠. 목실 정도로 전국 돌아다니셨죠 그때. 네. 정말 빡세게 다니셨죠. 그 마지막 그러니까 유세 시간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 네. 마지막에 아마 그 강북구 그 오 누구야? 그 변호사 출신 있어. 거기서 마무리됐거든요. 뭐 누구지? 거기가 그 창동 쪽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님은 정동영이란 다른 뭔가를 진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셨단 말이죠. 정동영은 재보궐 때마다 뭐 어디 그 예전에 그 관악에 기어 나와가지고 네. 그때 아마 그 민주당 후보는 그 정태호였을 거야. 맞아.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무슨 진보 무슨 예, 그 예. 오렌지 띠 두르고 예, 그 예. 뭐 진보 연대 뭐 지가 먹겠다고 거기 지었고 먹겠다고 또 땡깡 부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뭐 결국은 다 지고. 하지만 저는 그때 부끄럽게도 정동영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 아시바 타는 사진 보고 멋있다 그러고 이 각성해 정동영 드디어 각성했구나 막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이런 등신이 됩니다. 이런 포레스트 검프 같은 사람을 봤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자, 이제 연 대표님도 그 귀국 후에 이제 인상이 많이 달랐다 그런 평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뭐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런 인상이 달라져 보이는 데는 이런 일면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이 선언하시면서 바뀌셨던 것처럼 네. 연 대표님도 이제 귀국 인사를 하시면서 귀국 인사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뀌신 게 아닐까. 기존하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향후 행보를 귀국 인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콘서트나 전국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이것도 또 과거의 다른 정치인의 사례랑 비교해 보면 안철수랑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안철수가 그놈의 시골 의사 누구야? 뭔 경철이야? 박경철이었나? 아무튼 그 양반이랑 돌아다니면서 힐링 콘서트 한 1년 넘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때 이제 새를 키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예. 그 안철수 때문에 토크 콘서트가 유행처럼 번졌죠. 거기랑 김재동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누구야? 그 사람. 네. 그 사람은 누구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나 저거 정말 싫어했는데 만나면 한 대 좁힌다고 맨날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런 책이나 당시에 이제 그런 시기 같은 힐링이 유행하던 시절에 안철수가 붕을 잘 타고 이제 그렇게 순식간에 새를 풀렸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장외에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현장 이제 장외에서 다니면서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는 접점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보면은 안철수의 그 토크 콘서트랑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차점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힐링 콘서트라는 게 이명박 시대에 지친 사람들 말하자면은 다 정의원 온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네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정의원 오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치인 아닌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정의원의 어떤 정치 바깥에 있으니까 나는 정의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정의원에 편성한 거죠. 네. 지금 지금 연 대표님이 만약에 이제 강연을 도시가 하면 비슷하게 지금 현실 정치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예요. 지금 외교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현실 정치가 개판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연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이건 전혀 다른 구도가 되는 거죠. 안철수는 정치 바깥에서 정의함을 등에 업고 정의함에 편성해가지고 내가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의함하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 대표님 정치권 안에 계신 분이니까.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혐오하는 정치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정치가 다가 아니라고. 그 정치권 안에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이런 정치 혐오가 다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책임을 그리고 느끼시는 책임을 분이고. 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안철수는 정치 혐오에 편성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연 대표님은 정치 혐오를 극복하려고 나오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북콘서트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틀림없이 폄훼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거 안철수가 하는 짓이랑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철수는 정치 혐오에 편성한 인간이고 연 대표님은 정치 혐오를 극복하려고 나온 사람이다.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냐? 이 띨빵아 이렇게 받아주시면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이 강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체급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거는 혐오에 편승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무게가 달라지니까 기존의 정치권에서 받는 그 어떤 위협도 이제 위기의식도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가 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잠시나마 굉장히 시끄러웠고, 뭐 이제 저희가 굳이 뭐 잠깐 좀 변명 같은 걸 하자면 저희도 이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관해서 유보적 입장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족소를 끊을 때가 됐습니다. 뭐 저는 뭐 아니 여전히 뭐 약간은 유보적이긴 한데 이제 뭐 일반적인 비판보다는 좀 한 번 더 이제 좀 조금 한 박자 쉬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연 대표님이 공세적 태세를 취하신 마당에 우리가 굳이 유보적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특히 저도 그렇고 까야 될 걸 안 까고 넘어간 건 없었어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같이 깠지. 깔 건 깠지.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행사에, 그러니까 이게 창립 행사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참석을 해서 직접 기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총연맹 인사들을 많이 만났었잖아. 근데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로 이렇게 불러서 자유총연맹 임원들하고 뭐 간담회 같은 것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 창립 행사에는 안 가셨구나. 네네.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에 한번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기념사를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어요. 네. 이 문제 지점을 저는 한 세 곳을 찾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떤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국가 세력들이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뭐 안보리 제재를 풀어주고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러면서 뭐 이거는 이제 종전선언 되면은 나중에 유엔 사령부까지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연결을 위한 북한을 위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 이게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삼은 문제 지점은 이거였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제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 외교를. 그 얘기죠. 언론이랑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반국가 세력에 좀 더 포인트를 맞췄어요. 언론에서는 이제 이 반국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거다. 네, 이렇게 바라봤고 저는 약간은 여기서도 약간 유보적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뭐 전임 정부가 그랬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근데 마지막 지점 있죠. 이 외교 이야기.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이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근데 이 말 들은 한 80% 이상의 사람이 저 문재인 정부 까는 거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본래 취지가 뭐든 간에 말을 잘못한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문재인 정부를 그렇다고 생각했던 아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고 정부에서 뭐 얘기한 적 있나?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종전선언 이거는 북한에서 핵 포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랑 북한이랑 종전선언 이렇게 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몰아간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 핵 포기가 전제로 된 평화 로드맵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라던가 이런 거를 뿌개면서 그렇죠. 예, 네. 뭔가 우리 다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긴 했는데 미국에서 야 너네 거기 말고 또 있잖아 이렇게 나왔지. 그렇죠. 야 영변만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게 딱 중단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참 문제인데 사실 그런 세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제 없는 것도 아니고 앞서 그 아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으셨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1, 2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연상되는 게 있죠. 뭐 충북 간첩단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도 네, 그렇죠. 있긴 한데 이게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명확하게 짚어서 말할 게 아니면 이런 말을 꺼낼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저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것 그동안에 계속 워딩들이나 이 발언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양반 대선 후보 시절에서 못 벗어났다. 아, 그렇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공격을 해서 내 점수를 더 따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자기 지지자들 더 결집시키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공격을 하고 날선 말들을 던집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대통령 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아무리 또 자유총연맹이 네. 그 자기들 홈그라운드라고 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하잖아. 그렇죠. 이게. 그 윤석열은 니는 지금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아. 니 대통령 된 지 1년도 넘었어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대통령이라는 거는 저희 이재명 지지자한테도 당신은 대통령이에요. 당신이 대선 후보일 때는 당신 지지자들한테만 후보였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모두의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 개념을 못 가지면은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이 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9년에 네. 이 창립 기념일 참석하셨을 때 네. 그때가 10주년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자유총연맹이 되기 전에 네. 전신이 있거든요. 네. 그게 한국 반공연맹인가? 그걸로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네. 되다가 1989년 정도에 네. 소련이 이제 붕괴되기 네. 시작하고 냉전이 예. 붕괴되면서 냉전이 붕괴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네네. 그러고서 이제 10주년이 됐을 때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분위기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옛날 뿌리가 있죠. 네. 그 반공연맹. 네네. 근데 그 시대가 바뀐 것을 다시 그냥 역주행해서 옛날 그 반공 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국대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사실. 네. 그러니까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전반은 이겁니다. 이런 반국가 세력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힘내줘서 네. 이 세력들이 힘을 더 내지 못하게 당신들이 힘내서 이거 우리를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착오적입니까?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선 후보는 할 소리예요. 이런 소리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세력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임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정말 네네. 막 어느 정도 있죠. 미군 다 미군 나가고 네네. 북한이랑 우리끼리 우리 정부에서 우리의 힘으로 뭐 네. 통일하고 그러니까 종전선 해야 되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옛날 뭐 박정희나 아니면 군사정권 때 프레임이거든요. 간첩 다 간첩 취급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세력들이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세력들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재판이 끝나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 충북 간첩단 사건이 뭐 3심까지 끝나가지고 형이 확정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세력들이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적발돼가지고 그러니까 적발돼가지고 이런 세력이 나왔다라고 명시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두루뭉술하게 묶어가지고 네. 뭐 반국가 세력, 국가 전복을 꾀하고 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렇게 던져버리면 상대방한테 막
마음에 안 들면 딱지를 막 붙이기 좋게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그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21세기형 메카시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한데다가 애초에 대통령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잡아내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잡아내는 거는 경찰, 검찰, 뭐 국정원은 이제 아니지. 네. 경찰, 검찰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자유총연맹은 다른 일을 해야지. 민간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뭐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때려잡으라는 거야 뭐야 대체.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 인식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0년쯤 후퇴한 소리를 그 대통령이 공공연히 하고 다녔는데 여기 원해서 이제 그 연 대표님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대통령 이낙연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께서 네.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목이 대통령의 위태로운 언동입니다. 네. 네. 일단 뭐 외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보면은 이 종전선언 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 간, 북미 간에 여러 차례 합의된 사안이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의 그런 외교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심지어 이제 이게 보수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렇죠. 예. 당신들 원류 따라가면 노태우 정부부터 나오는데 물태우려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이나 유엔 군사령부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남북 정상이 이미 확인한 바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엔이 거기 뭐 휴전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나토 같은 그런 기구들 보면 네. 뭐 거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어떤 적대시 해가지고 바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까 뭐 그러니까 진영 간에 어떤 전쟁이 촉발되거나 그런 게 항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뭐 긴장감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네네. 뭐 전시 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하잖아. 군사 협약 같은 것도 다 돼 있고 이루어져 있고. 네. 그냥 미국은 어디다 일단 다 있어요. 그냥. 네. 그렇다고 뭐 평화 체제라고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애들도 아니고. 뭔가 자기들의 어떤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지. 그래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미군이 바로 빠져나간다. 뭐 아니면은 몰려 나간다. 어불성설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예, 그래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합의됐다. 그것을 반국가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 같은 말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큰일 아닌가. 이게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에 대해서 이제 비판권 지적이 나오니까 다음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입장문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얘기라 그러는데 네.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짚지 않았습니까? 이 반국가 세력이 일반적으로 쓰이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홍위병들이 막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이쪽 홍위병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백색 테러 막 네. 이런 거 하는 거지. 이거 때문에 진짜 개딸이랑 저기 가스통이랑 쌈 붙이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보좌진을 문책해야 옳다. 그다음에 이 사람도 그 문제가 됐죠.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심각한 숙골. 아, 이 사람도 빨리 해임해야 마땅하다. 네, 하드코어 숙골이죠. 예. 아무리 준비 없는 집권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아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명문입니다. 이거 사실 욕을 이렇게 풀어 쓰시는 거거든. 같은 의미를 저보고 쓰라고 하면은 아, 씨발 저도 모르는 새끼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밖에 이제 못 쓸 텐데.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뼈아파야 하는 게 네. 준비 없는 집권이 아니었지. 얘네는 그렇죠. 그 인수위원회도 있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런 모양이니까. 더구나 뭐 국힘당이 집권 한번 안 해본 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준비 없는 집권이었다. 야, 엄청난 진짜 욕을 하신 거지. 니들은 아마추어도 못 된다 이 족밥 새끼들아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 대통령 연 대표님 나도 왜 대통령 연 대표님 이제 그 에세트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좀 이 문장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굉장히 깊이 있게 짚으신 게 이 역사적인 의미, 그 다음에 헌법적 부당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탁탁 짚으셨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이게 이제 사실 그 모든 걸 그러니까 꿰고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아니면 책 찾아보면 써야 돼. 이런 네, 글 그렇죠. 쓰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내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글을 썼다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그대로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이게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그렇죠.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방전되는 거지. 네. 녹음도 못하고. 아, 못해 먹겠다 그러고 이제 방전되는 거지. 제가 이제 인트로 쓸 때 맨날 그런 식인데. 네. 이거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면은 이번 주에 윤석열 정부 개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근데 이게 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사람 명수로 하면은 한 15명 새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네. 통일부 장관하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네네. 물러났거든요. 네. 임기가 끝나가지고 네. 권익위원장 임명한 거. 네. 장관급 인사는 그렇게 2명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13명은 전부 차관급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13명에 해당되는 이제 차관급 중에 네. 일단 5명은 내부 승진입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 2차관, 외교부 2차관, 통일부 차관, 아,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할 수 뭐 있겠네요. 고용노동부 네. 차관,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네. 이 정도 네. 이게 5명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승진해가지고 차관이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장미란 교수가 있습니다. 네. 전 금메달리스트 네. 이분이 이제 문체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 깐다고 기사까지 났거든요. 개딸들이 장미란 깐다 이렇게. 그렇게 되치게 당하기 딱 좋죠. 네. 얼마나 그 무식한 얘기입니까? 장미란 교수 커리어 보면은 그 문체부 장관 못한 문체부 장관 시켜도 난 될 것 같은데 좀 조금 무리하면은 약간 이제 그러면은 좀 그 저기 뭐야 그것도 이제 포퓰리즘적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뭐 저기 도종원이 장관하는 거나 네. 도종원이 장관하는 거나 장미란 교수가 장관하는 거랑 뭐 두 개 비교해놓고 보면 나는 뭐 장미란 교수 장관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체부 장관 같으면은 그 양반이 일단 역도에서 쌓은 커리어도 충분한 게 아니라 위협이지. 위협 사실 그 정도면은 그렇죠. 쉽게 남들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나오기 힘든 그런 업적을 쌓았으니까 위협이라고 할 만하고. 그 정도 그 위협을 달성한 사람은 제가 이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옛날 이제 레슬링 선수 신건호 선수 네. 정도. 아니면 이제 그 근래에 보면 김연아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김연아 선수. 덩크본 김연아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장민환 선수가 뭐 그 김연아 선수처럼 외모가 선호하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각광을 못 받았던 것 뿐이지 그 분야에서 노력했던 거나 쌓아올릴 위험만 놓고 보면 충분히 동급이라고 할 만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선수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체육행정학인가 그쪽으로 공부해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교수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원래 일했던 분야에 대한 깊이는 충분하고 넘치고 그다음에 그 분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왔고 그걸로 학생을 가르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네. 자기들 본인들이 기억하는 네. 자기들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운동부 아유, 그거랑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다르지. 이 정도 장미란 이제 차관 내정자라고 해야 될까? 네, 네. 그 장미란 교수 같은 분 정도 엘리트 그 정점을 찍으려면은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네. 훨씬 똑똑하지. 그 이재명 지지자 99%보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 운동하는 사람이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도 있었단 말이야. 예전에 최윤희 수영수 아시안 게임 네. 금메달리스트. 네. 그거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장민환 교수 태클 걸면 이거 좀 되치기 당하는 거야. 최윤희 선수 가지고. 이 양반은 말 그대로 그 수영선수 커리어밖에 없거든요. 딱히 이렇게 그 정말 문체부 차관을 할 만한 커리어가 있었냐 보면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여요. 장민환 선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굳이 뭐 저기 윤석열 정부 내각 들어갔다고 그 양반의 뭐 정치색 같은 걸로 공격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그냥 네. 사람은 사람으로 봐주면 되는 거고 이게 장민환 교사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 장민환 선수 같은 경우는 당장 IOC 위원도 될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우리나라 체육계 이바지하기 위해서 네.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걸 가지고 까냐고. 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깔 거 얼마나 많은데 잠깐 또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그 저기 자유총연맹 네네. 그 발언 가지고 이렇게 연 대표님 그렇게 세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영찬 의원도 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랑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그런데 민주당 공식 성명이 없어요. 여기에 관해서. 대변인 중에 이 반국가 세력 요 네. 어딘 가지고 제대로 비판하는 대변인 성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리고 이재명도 여기 관해서 이런 방구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엊그저께 30일 날 선거법 재판 공판했었잖아요. 네. 기자가 이제 마이크 대고 물어봤어. 출석하는 길에. 이 반국가 세력 소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부담이야. 그냥 지나가. 생각이 없어. 이 건에 관해서. 뭐하러 민주당 당대표 하나? 이거 지금 정말로 제일 강하게 공격할 만한 그 타격점이 딱 나온 건데 한마디도 못해요. 이 건에 관해서는. 그러놓고 지지자들은 장민환 교수 붙잡고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제일 까면 안 되는 지점인데 거기가. 그러니까요. 지들 눈에 띈다고 단순하게. 에이, 바보.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이게. 멍청하고 점점 뭘 공격하고 뭘 공격하지 말아야 될지 이거 개념도 없고 네. 오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점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제 인사에 관해서 다시.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차관 7명이 임명이 됐는데 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기업 벤처부 차관까지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통령 비서실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관리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은 아니었지만 통계청장 했던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됐습니다. 네? 통계청장이 왜 그쪽으로 가요?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이니까 네.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이제 차관으로 대거 내려가면은 사실 장관보다는 어떤 부처를 관리하는 그렇죠. 거는 실무 쪽이니까. 실무 쪽은 차관이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 장악력을 높여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상 비평을 주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도 개각이라고 하면은 네. 장관이 그렇죠. 많아야 되는데 네. 차관이잖아. 네. 차관은 뭡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차관까지만 안 하지. 네. 근데 장관은 고작 통일부 장관 정도 네.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못 구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예, 볼 수도 이런 있고. 느낌이 네. 들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한번 그 드자비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네. 좀 있습니다. 뭐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그 통일부 장관이 되게 논란의 인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숯불 대장 같은 놈을 어디 지금 앉혀놨잖아. 네, 북침통일 해야 된다는 그런 놈이잖아 지금. 통일부 그러니까 장관 뭐 내정자가. 과거 발언 몇 개 보면은 네.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네네. 국방위원장인가 하여튼 김정은 사이에 남북 공동선언을 두고는 뭐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강하게 태클을 걸고 있는데 네. 뭐 김영호 이제 본인은 이제 장관이 되고 싶은지 인사청문회 나가서 잘 설명하겠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이제 이런 인사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또 시각이 있더라고. 트윗 보니까 저도 눈에 띄었는데 어느 분께서 올리신 트윗 보니까 그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름 뭐야? 이동관이 네. 이동관이 얘기 지금 쑥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장 임명은 안 되고 있잖아. 이거 지금 연막 아니냐. 이 더 더러운 새끼 앞에 던져가지고 어그로 확 끌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관 임명한다 그러면 저 새끼는 그나마 저 숙골보다는 낫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톤다운 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냥 던져주는 먹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임 권익위원장이 될 김홍일 씨를 보면은 네. 이분은 또 검사 출신이에요. 네. 게다가 또 강력 사건 이런 거 많이 맡았고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이고 네. 대검 중수부장을 했었어요. 네. 이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 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검 중수부 무슨 이과장인가 뭐 자기 윗사람이네? 직속 상관, 네. 그러니까. 직속 이제 윗사람이었죠. 네. 이 사람의 그 경력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게 있습니다. BBK 사건을 네. 진두지휘해가지고 네. 뭐 그때 이제 이명박은 뭐 이렇게 딱히 뭐 받은 게 없었죠. 잘 주물러 준 것 같은데, BBK를. 그러니까 잘 만져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어떤 보온성 인사 아니냐. 아니, 그냥 민정수석이나 시키지, 이런 사람을 왜 권익위원장이 앉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검사 출신이 권익위원장을 그러니까. 맡는다는 게 뭔가 그림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권익위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나 시키면 따이겠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 자체가 안 맞지 않는 이런 인사를 굳이 왜 해야 되나.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정말 아마추어스럽다. 네. 이러니까 그래 연 대표님한테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 거야. 이 대선 후보 티도 못 벗은 우리 정도만 봐도 이런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냐고 연 대표님 보시면은. 아휴. 참 결국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고 나면 이거밖에 안 남는구나. 네. 근데 눈치는 뭔가 보는 것 같아. 장관급 인사가 거의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몇 명이 이제 하마평에 올리려고 했는데 다 고사했나 보지.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지지율, 괜히 인사청문회 많이 나갔다가, 일단은 좀 기본 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나가면은. 네, 네. 어떻게든 막, 네. 이 야당에서 털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이제 또 그런 얘기도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한동훈이 이제 내년에 출마를 한 해 만에 이게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한동훈 출마할 것 같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내각 측에서 한동훈 출마를 반대한 쪽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가지고 윤석열 네네. 정부의 뭐 자기들 자칭 개혁 드라이브를 완성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 드라이브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만약에 법무부에서 내려오면은 후임이 없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네. 웬만하면 청문회에서 다 갈려나가고 그래가지고 후임을 찾기가 힘들어서라도 한동훈을 못 놔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아무튼 참 아마추어입니다 진짜 여기. 좀 제발 대선 후보 틀어도 좀 벗으라고. 이제 2년 차인데. 네. 그리고 제발 좀 국민 갈라치기 좀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그만할 때 됐다 진짜. 갈라치기는 대선 후보 때는 하는 거라고. 예. 자 이제 뭐 다음 이야기를 좀 봅시다. 네네. 답답한 거. 다음 이야기도 여전히 답답한데. 자 이제 연 대표님 교육에 맞춰가지고 이 양반이 막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네. 추미애 씨. 네. 추미애 씨라고 합시다 그냥.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6월 21일 날 YTN 박준희 뉴스킹 거기 직접 나갔어? 네, 뉴스킹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박준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 귀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냐?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네네. 뭐 정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떨 것 같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가 이제 뭐 이게 뭐 촛불 국민께서 이제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이제 국가의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텐데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 근거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하면서 나아가려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는 거지. 근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 이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하면서 나가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추미애는. 그거를 또 아마 이낙연 대표 시절에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뭐 근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다 싫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뒤에 이야기들 보면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성찰을 먼저 해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한 일이 없다 말하자면 추미애 말로는. 당신은 뭐 했어 그럼 그동안? 이낙연 총리 자기는 이제 저기 검찰 개혁을 위해 싸우다가 이제 사망했다는 얘기지. 그 뒤로 이제 윤석열이 당선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뭐 그동안은 뭐 몰라. 자기는 뭐 성찰했어? 뭐 아무튼
뭐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여론조사에 소심해져가지고 그 결과로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이 그 대선 후보 됐잖아.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그러면 이제 추미애는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앞으로 뭐 민주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뭐 이렇게 답을 하니까 박지원이 그러면은 뭐 추다르크가 부활하는 겁니까 이 지랄래. 아씨 진짜. 아유. 근데 야.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뉴스킹다워. 박지원답다. 그러니까 이 제목 뉴스킹이라고 붙여놓고 예. 추다르크 소리하니까 잘 어울리긴 해. 아주 등신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이낙연 대표를 이제 엄중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좀 까내리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27일 날. 네. 뭐 이때까지는 근데 추미애의 기존 어떤 그 행보에 비춰보면은 뭐 추미애가 추미애 했네 하라고 할 수준이었는데 더 큰 게 이후로 뒤에 점점 나왔죠. 더 미쳐갑니다 추미애가. 네. 그래서 29일 날 이제 오마이TV에 나와가지고 오연호랑 인터뷰를 했죠. 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 추미애가 그 검찰 왜 법무장관 나고 나서 이제 회고록 같은 책을 한 권 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책에서 안 밝힌 내용이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법무장관 사퇴할 때 당시에 그 당대표였던 연 대표님의 이제 그 요청도 있었고 대통령님이 사퇴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당시 과정을 보면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뭐 법무장관에서 물러나서 달라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대통령님 말씀이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대통령님 이제 그 직접 뵙고 독대해가지고 직접 뵙고 이제 사안을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기서 물러나 버리면은 검찰 개혁 끝난다. 자기 임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님이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는 이제 그 검찰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권을 준비하면서 막 끝까지 이제 투쟁의 의지를 시키지 않고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절망감을 느낀 자기가 이제 그 시국에서 절망감을 느낀 게 이 대통령조차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절망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물러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냐. 추미애가 윤석열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추미애가 억지 쓴 걸로 비춰질 테니까 윤석열이 이긴 거다. 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지금의 대통령까지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도 좀 보면은 상당히 짜증나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뭐 마지막 선은 안 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아주 많이 짜증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철성이 갑자기 막타를 치는데 이게 이제 이 정철성이 그냥 막타를 쳤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이게 되게 센 발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만약에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거나 이게 이런 발언이 난 걸 원치 않았다 그러면 반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가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그 뭐 자기도 인정하던 소리거든 이거는. 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정철성이 이제 30일 날 페이스북에 뭐 과거로 자기가 옛날에 이제 추미애의 어떤 그 이런 심경들을 페이스북에 썼더니만 욕만 바가지로 먹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추미애가 오마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해 보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추미애가 당시에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소리까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당시에 추미애 사태 때 이제 연 대표님이 뭐 추미애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사퇴 요구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나온 기사들을 추려서 보면은 사실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직무배제하면서 이제 막 대립하던 그 시국에 연 대표님이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최고위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보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가 아니라.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최고위 중에 김정민 의원. 네. 이 양반을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전담으로 붙여줬다고요. 당에서 우리 지원 다 할 테니까 김정민 의원 통해서 얘기를 하라고. 당시에 중간 연락책으로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전달하고 입장도 전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건에 관해서 김정민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즈음에. 요게 좀 재밌는 게, 당시 이제 김정민 의원이 그 2021년 8월 19일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이 글을 기사화시킨 언론이 있습니다. 이 매체는 들이대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부정 못할걸요? 굿모닝 충청이야.
기사 작성자가 그 유명한 정문영이야. 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고인이 되셨죠. 네. 뭐 고인이 됐으니까 고인 능력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린 별로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1도 없죠. 뭐 별로 명복을 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아무튼 간에 당신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매체고 기자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8월 19일 날 이 김종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게 있어요. 보면은 이 당시 이제 김종민 의원의 페북에 어떤 내용을 남겼냐면은 당 내부적으로는 추미애가 당시에 이제 오바지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당 지지율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막 볼멘서들을 많이 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걸 다 막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미애 지원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이제 추미애 사퇴 요구가 또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나왔대요. 추미애 때문에 지금 당 지지율 떨어지고 총선도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 당 지도부가 차단했고 그다음에 더구나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뭐 추미애 사퇴를 요청하거나 압박한 적은 뭐 회의에서 압박한 적도 전혀 없다. 네. 이건 뭐 연 대표님이 대통령이 압박한다는 건 상상도 안 가지. 그럼요. 더구나. 이해찬이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 2020년까지 그러니까 연 대표님이 당대표 되기 전까지 보면은 수사 기소 분리 입법 추진에 관해가지고서도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김종민 의원이 이제 21년 1월에 이제 이 수사 기소 분리를 강하게 이제 요거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대요. 이걸 네. 이제 그래서 최고위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연 대표님이 수용을 해가지고 이거 당론으로 박아가지고 1월 초에 바로 이제 검찰개혁 특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법사위가 윤호중입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랑 연 대표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이거를 법사위에서 위원들도 출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당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검찰개혁 특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그 당시에 민주당이 큰 성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검찰개혁 부분적이나마 검찰개혁이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된 어떤 그 시발점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 대표님은 이 당시에 추미애가 우리는 추미애 정말 그때 짜증냈잖아요. 저거 괜히 저러가지고 문재인 정부 골치 아프게 만든다고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감정 싸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지만 연 대표님은 당시에 이거 추미애를 어떻게든 밀어줘야 된다. 당론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만약에 좀 이 정문영 같은 양반은 되게 정치적으로 기사 쓰는 양반이잖아, 더구나. 그렇죠. 이게 신빙성이 없으면 이걸 싫었겠어? 이렇게? 이게 트위터에서 일각에서는 네.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정부 만들어준 게 사실 문재인 정부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추미애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네.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애미추라 그래. 이재명 윤석열을 낳은 게 추미애라고. 1년 동안 산후조리하고 돌아온 거라고 하는 거잖아. 이재명 배터리에 윤석열 엄마에 참 여러 가지 했다. 아니 윤석열을 근데 그렇게 밀어붙인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징계 절차를 막 해가지고 네. 그거 법무부 장관이 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게 사실 손방망이 징계였잖아요. 그렇죠. 2개월 정직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윤석열 뛰쳐나간 거 아니야. 대통령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 때에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이 입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법을 뭐 개정하거나 제정하려고 준비할 때 윤석열이 단 하나의 태클을 건 게 없었어요. 처음에 조국 수사를 계속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 네. 그건 옛날에 하승조 소장도 인정했던 거였어. 네. 네. 그 하승주. 네.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도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네. 뭘 얻어내려고 네. 조국을 그렇게 조져대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에 이렇게 딱히 반대하는 모양새도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기했었다고. 네. 더구나 김어준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충정이라 그랬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정이라 그랬어요, 그냥. 뭐 이어서 이제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넘었죠. 많이 넘었죠. 예. 그랬는데 이 덩달아 날뛰는 인간이 있어요. 송영길. 6월 29일에 송영길 TV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윤석열 바로 해임시켜야 해요.
시켰어야 됐다. 시켰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만든 너무나 안타깝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오냐 했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얘기구나.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신의 대통령 예비 경선 운동 기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해임시켰으면 뭐 그것도 같이 행정소송 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승소했죠.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었죠. 되게 웃긴다. 얘 법률가 맞나? 자, 그렇죠. 애초에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해임할 만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보장이 됩니다. 대통령이 자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래라저래 할 것도 아니고 애초에 대통령이면 정말로 이거 그 독립권들은 다 보장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추미애도 보장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오바스럽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렇지. 그 추미애가 사실은 이거 뻘짓한 거고 윤석열을 괜히 쓸데없이 들쑤시고 갈고 가지고 책임만 키워버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뭐 뛰쳐나가지고 에이씨 하고서 나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이렇게 그렇죠. 돼버린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면 송영길이나 추미애나 둘 다 윤석열을 매개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선을 넘어버려서 추미애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자라는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얘들이 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송영길은 일단 당에서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고 지금. 그렇죠. 단물 숨을 다 빨아먹힌 후에 그냥 정말로 이제 먹보당한 그런 상태고. 네. 호구 됐지. 그렇죠. 내가 호구맨이 아니야 사실은. 강력한 호구죠. 리얼 호구맨, 슈퍼 호구맨이야 이쯤이면. 체급이 높잖아. 네. 당대표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그 끝이 이재명한테 단물 다 빨아먹히고 버림받는 거라니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추미애 같은 경우도 지금 당에서 이제 복귀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꽂아줄 자리가 없어. 뭐 자리가 없네. 광중구저 이 고민정 들어앉아 있잖아. 민정이 나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에서는 추미애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추미애는 다시 복귀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못하더라도 국무총리를 하든지 뭐 이제 어떻게 어느 분은 뭐 국회의장도 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간에 추미애는 노려볼만하죠. 자기 정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자리가 없어. 당에서 부담스러워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정 밀어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남아? 개딸을 등에 업어야지. 그거밖에 없죠. 네. 지금 고민정은 개딸들한테 별로 그 민심 많이 잃었단 말이죠. 저거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거 간절하고 그렇게 좀 고민정이 낙이 찍힌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개딸을 아주 그냥 그 달달하게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딸뿐만 아니라 딴지일보 애들한테도 먹히는 얘기죠. 네. 윤석열 까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국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입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등에 업고 다시 당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추미애가.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송영길도 이제 먹보 당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뭐 지금 이거 돈봉투로 만약에 감옥 가더라도 길게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게 선거법으로 걸리나?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치 재개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갔다 온 다음에 그러려면은 기반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추미애나 송영길이나 같은 어떤 지지층을 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던지는 거 아니냐. 다른 지지층을 노릴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구한테 비비겠어 이제. 뭐 구친노? 하기야 뭐 물론 송영길은 지금 변희재랑도 붙어먹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 저희 우공당 같은 데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잘못하면은. 우공당 좋다. 자, 뭐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분들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지금 이제 연 대표님이 돌아오시고 나가지고 마치 이분도 뭔가 촉소가 풀린 것 같은 그 이제 뭐 언리시드 비스트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뭐 신경민 의원님, 그다음에 뭐 윤영찬 의원님, 그다음에 또 뭐 장덕천 변호사님, 장덕천 시장님 같은 경우들 한번 이제 뭐 이분들 워딩은 지금 집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네. 뭐 생략을 하더라도 이제 뭐 보면은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연 대표님이 오시고 나니까 갑자기 인터뷰나 이제 방송 출연 횟수가 많이 늘었고 엄청 늘었어요. 네.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MBC에서 이제 뭐 어디 무슨 뭐 저기 보도 프로그램인지 시사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고정 받으신 것 같아요. 서로. 고정 출연도.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그 MBC에 고정으로 가시게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영철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빈도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거의 이 두 분이 그 우리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가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좀 이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게 앞서 이제 연 대표님이 그 자유총연맹 발언 관련해 가지고 정말 세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연 대표님이 본인 일에 관해서는 그렇게 세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이제 트위터도 적긴 했는데 이 연 대표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말랑해 보이는 그 막 엄중하네 뭐 모르네 그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이분 뭐 세게 말씀하실 줄 아시고 충분히 던질 줄 아시는 분인데 이거를 자기 방을 위해서 안 쓰는 사람이야. 기자 후배들이 막 네. 아주 그냥 치를 떨게 그렇게 정말로 살벌한 사람인데 다만 이거를 자기 방을 위해서는 안 썼던 분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늘 그래왔다고. 총리 때 이제 그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것도 그 나긋나긋하게 하시긴 했지만은 그런 것도 보면은 다 문재인 정부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연 대표님을 누군가는 그럼 대신 연 대표님 방어해야 될 입장에서는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이제 신경민 의원이랑 윤영찬 의원님이 되는 건데 이 두 양반이 또 내공이 꽤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이번 한 주 동안 활약이 어마어마하셨죠. 그렇죠. 예. 두 분 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 출신이고. 네. 윤영찬 의원은 이제 그 연 대표님한테 쪼여가면서 배운 직속 후배고. 네, 그렇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MBC에서 제일 쌀벌했던 앵커라고 볼 수 있어요. 막판에. 이명박한테 당하셨죠, 결국. 찌개 들이받고. 예. 그래서 그 민주당에도 수많은 언론사 출신 인사들이 있는데 다 걸러지고 정말 에이스들은 다 우리 편에 붙어있지 않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같은 거 보십시오. 한겨레 에이스였는데 순축적이라 가지고 저쪽이 그나마 제일 나아 보였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점 쳐르고 있고 그런 수준이니까. 아이고 열린 공감이랑 붙어먹고 막 아유. 그리고 이제 이분들 이외에도 신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딱히 뭐 우리 쪽 스피커라고 보기엔 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동안에 계속 이제 어떻게든 정론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정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맞닿는 지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신정희 의원도 사실 경기도 의원 시절에 연 대표님 지지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불이익을 받던 사람이고 네.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좀 같이 이제 좋은 눈길로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률팀 해가지고 장덕천 변호사님이 이번에 또 한 건 맡으셨어요. 이게 그 친이재명 유튜브 채널 사사건건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찍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지금 많이 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연 대표님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고. 네. 신천지가 공항에 이번에 또 인원 동원했다고. 이거 이제 우리 신천지 돼버린 거야? 주장하는 근거 크게 두 가지인데 나비 이게 이제 신천지 상징이니까 우리 이제 나비 많이 달고 나오시잖아요. 연 대표님 상징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상징은 아니죠. 네. 근데 지지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달고 나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나비 달고 나오니까 저거 신천지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연 대표님이 귀국 인사 이제 첫 일정이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1년 17일간 있다가 돌아오셨다고. 네. 이 1년 17일이라는 워딩이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신천지에서 노아의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 있던 기간이 1년 17일이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낙연 대표님이 썼기 때문에 신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360일, 1년 있다가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대홍수 나기 7일 전부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홍수가 끝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이랑 7일이 더해지는 거야. 근데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달력이 지금의 그 태양력이 아니고 음력이었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1년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1년보다 카운팅이 더 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1년이 대략 374일이에요. 그래서 375일 정도 되나? 4일 5일? 잠깐만 382에서 7 빼면 얼마야? 375. 375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추정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 그 홍수 기간이 375일에 홍수 나기 일주일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7일 더 해가지고 그 382일 1년 17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천지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사학자들도 네, 신학사학 전반적으로 이런 주장이 많아요. 다수설이다. 네, 다수설이다. 그래서 딱 이건 신천지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좀 억지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가짜뉴스를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떠들어대니까
이걸 이제 장덕천 시장님이 직접 법률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가짜뉴스 그 받아 먹었다가 줬던 케이스 하나를 이제 이것도 장덕천 시장도 트위터에 포스팅 하셨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리셨던데 줬던 케이스 하나를 봅시다. 5월 19일 날 연합뉴스 기사인데 줄리는 누구 전담 뿌린 60대 벌금 500만 원 해가지고 그 대선 때 네네. 줄리 전담 뿌렸던 사람 하나가 이제 500만 원 벌금을 맞았는데 이분이 재판장에서 이제 자기 변명하기를 이거 저기 나는 열린공감 TV 보고 사실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판사가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의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보기 어렵다. 아하. 네, 그거 당신이 그 열린공감 근거로 되는 거 의미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 여러분들 그 저희 개딸분들 괜히 그 뻘소리 해놓고 나가지고 그 뭐 시사타파 반대, 열린공감 반대 그래봤자 의미 없다. 그냥 당신 뭐 줬다는 거다 참고들 하시라. 네네네. 지금 계속 사람들 그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것도 인정한 셈이네요. 네. 뭐 열린공감 뭐 지금은 더 탐사인데 네. 니네 유튜브 채널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 그딴 거 없다. 네. 이 통신 판매 없더라.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지금 많이 나오는 프레임이 이제 이낙연 대표 때문에 졌다. 네, 이 소리. 네. 이것도 이제 27일 날 그 KBS 도라이브 이거 최욱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네. 네. 여기 또 정봉주 나와가지고 이제 또 개소리를 한 게 있어요. 보면은 경선 패배 후에 이낙연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한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0.73% 차이로 졌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자리만 맡아놓고 이 대표님이 안 나와가지고 선거 운동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정봉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팩트를 봅시다. 연 대표님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고 그렇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22년 2월 9일입니다. 선거 한 달 전. 정봉주 거짓말 한 거예요. 방송에서. 네. 그다음에 이 당시 정황에 대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6월 30일 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오셔가지고 반박을 하십니다. 그대로 보면은 이거 되게 황당한 소리다. 당시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직접 이제 직접 그 자기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게 21년에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윤영찬 의원은 이제 이재명하고도 라인이 있으니까 원래 총선 때는 이재명 쪽 사람이었으니까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당 지금 이제 이대로 분열되면 안 되니까 봉합 차원에서 연 대표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아주면 어떻겠냐.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측에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측이 송영길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거절을 했다가 해 바뀌고 나서 이제 해경궁 사건이 터지니까 네. 법화 사건이. 법화가 터지니까 갑자기 그때 와서 이제 다급하게 연 대표님 좀 데려와 달라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결국 그 선거에 지원하니까 연 대표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거 참 어이가 없다. 아니 그 선거는 선거 뛴 사람이 그 선거 후보 탓이지 왜 조력자 탓을 하냐 이렇게 이제 되게 방송에서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연 대표님 본인은 안 하십니다. 근데 안 하시니까 윤영찬 의원도 여태까지 안 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는 하시는 거지. 예. 왜냐면은 얼처가 없거든요. 얼척도 없고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나 신경민 의원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 앞으로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네. 그리고 그 우리 지난주에 공항에 찾아왔던 네. 그 현직 의원들. 네. 전직은 후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벌써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후원금 계좌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보면은 또 그 이제 공항에 왜 나올 만한 사람인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홍현표 의원 같은 경우나 당시에 지역구 네. 행사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 굳이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우리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환호만 하면 되지 안 따라준다고 막 뭐라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하면라도 그냥 세를 더 모으는 게 중요하지 누구를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 네. 홍영표 의원이 친연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굳이 또 나와야 되나 싶긴 합니다. 잘 포섭을 해야지. 예, 그냥 서로 라인 해가지고 네. 의기투합하게 되면 그렇죠. 그때부터 네. 이제 다시 또 같이 활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죠. 네. 홍영표 의원은 또 홍영표 의원의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계속 이제 쓴소리는 잘 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은 내지 말고 4년 남았습니다. 예. 4년. 이제 아이언맨 1편 나왔습니다. 네, 믿고 기다려 보죠. 네. 네, 그러면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